디지털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경제 디지털화와 비대면화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패권을 쥘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금, 전 세계인이 경험한 비대면 디지털 산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디지털 초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 하나의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맞서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동참해야 한다. 미래 차와 분산형 그린 에너지, 바이오 헬스 산업까지 국제사회 흐름 속에서 클린 에너지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의 선결 과제를 알아본다. 앞서 일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정의와 또 정책 목표, 또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2부에서는 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제로 더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해 볼 텐데요. 2부에서 함께해 주실 강연자로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 에너지전환 포럼 한병화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언택트 포럼 나우 그 세 번째 강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의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노규성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왜 디지털 뉴딜인가? 정말 우리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빨리 코로나도 극복해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지금 잘 극복하고 있잖아요. 극복되리라고 봅니다. 경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상황이 무척 심각한데 이 무척 심각한 상황을 그냥 시장에다 맡겨놓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뉴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뉴딜이 과거처럼 땅을 파거나 결국 댐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듯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듯이 결국은 디지털 기술이 산업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산업이 바뀌면서 사회가 바뀌고 국가 시스템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는데 2016년부터 전개되기 시작하다가 그 해에 우리가 또 뭘 경험했냐면 이세돌과 알파돌이 붙으면서 AI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디지털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고, 이런 변화가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생활, 방역 모든 분야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지털 기술이 예전보다도 더 빨리 총알처럼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통적인 그런 토목공사가 아니라 디지털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전 산업이 바뀌면서 일자리 변화를 대응하는 그러한 뉴딜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약자 경제 주체들을 같이 보듬어가는 그런 형태로 함으로 인해서 포용적 혁신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투자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하되 민간이 그걸 적극적으로 끌어가는 형태의 뉴딜이 결국은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크게 한 12가지의 과제,
그리고 그린 뉴딜은 8개, 그리고 고용사회 안전망도 8개,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끌어가는 종합계획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가운데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격형 경제에서 결국 선도형 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것부터 우리의 시민,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것까지 한 10가지의 정도의 과제가 잘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뒤늦게 산업화에 따라 들어와서 결국은 빠르게 결국 패스트 팔로우 형태로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여러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퍼스트 무버로 발돋움했는데 최근에는 지금 그런 대기업들 외에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개척자 또는 추격자들이 끊임없이 출현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 약진하는 우리 경제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큰 틀을 잘 끌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첫 번째의 성공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좀 실패하는 분들, 못 따라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직업 훈련도 하고 임금 지원도 하고 또 구직 지원도 하면서 고용 안전망을 확충을 잘 하는 것, 그리고 못 따라온 분들에 대한 삶의 지원도 하는 그런 포용이 완성이 될 때 결국은 디지털 뉴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역할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커질수록 정부는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디지털 역량, 전문 지식이 대단히 중요해지게 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서서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하는 정책을 잘 펴나갔잖아요. 이때 이제 부처 간의 협업을 잘했는데 이런 투명성, 민주, 그리고 다원주의 원칙을 지키는 열린 행정이 잘 이루어지는 스마트 정부가 필요할 거고요. 무엇보다 국회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정쟁 일변도의 모습을 봐가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일하는 국회로 변화가 절실합니다. 법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양산한다고 합니다. 법을 많이 양산할 게 아니라 기업이 활발하게 그냥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이 정말 절실하다. 이런 국회로 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이 대전환을 해야 되고 비대면 신산업을 적극 육성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들은 잘하죠.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을 치밀하게 짜서 진행하고 특히 이제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이 산업의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그 산업들이 경쟁력을 전환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산업이 또 출현하도록 이게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이 공공하고 협력하는 이런 체계가 지금 많이 이제 가고 있는데 특히 신산업 육성 그리고 공공사업 분야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이 파트너십을 해서 공동 투자도 하고 이끌어갈 때 결국 상생이 되면서 민간의 새로운 산업들이 적극적으로 출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아야 되고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스마트 공장 또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또 마케팅, 운영, 판매,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서 효율성, 경쟁력, 생산성을 높여야 될 것이고 또 소상공인들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구독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확산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AI나 5G 기반에서 소상공인들이 결국 스마트 상점이 될 수 있도록
또 작은 공방 안에서도 스마트 기기나 기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서 이 경제적 약자들이 결국은 디지털 역량이 강화가 되면 고령자의 업무 효율도 증가될 수 있고 장애인, 비장애인의 생산성 격차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에 여성 인력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포용 성장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가 지금 엄청나게 변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대면 방식 이제는 엄청나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에 비대면 또 배달 유통 이 분야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자리 변화에 대한 그런 조사를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해보니까 단순 생산직 일자리는 61만 개가 줄었지만 디지털 기술 활용, 또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링 이런 고급 일자리가 96만 개 늘어나서 35만 개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전개된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변화하고 늘어날 수 있다. 준비만 잘한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한국판 뉴딜 안에서는 일자리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전직, 그다음에 업무 전환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또 새로운 창업 또 취업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잘 하면서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런 기초생활 보장을 하는 또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이 이제 정말 변화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전통적으로 탑다운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바텀업 방식의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제 그래서 학교와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 콘텐츠를 민간의 좋은 콘텐츠를 가져다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폭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국내의 에듀테크 산업의 육성하고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야 될 텐데 공교육 시장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교육 콘텐츠가 공교육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이 마련되면서 교육 소비자와 에듀테크 공급자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원하도록 하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돼야 되고 결국 공교육 시장 안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와이파이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그다음에 학교의 어떤 기반적인 인프라, 그다음에 교육 장비 이런 것들이 잘 마련이 돼서 민간의 교육 콘텐츠가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연대가 지금 새로워졌습니다. 지금은 잠시 좀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데요.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게 되면 결국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는 권위주의가 강화됐지만 우리 같은 국가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산업화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국제 질서에 뒤늦게 뛰어든 편승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코로나 공존 시대에 국제 질서를 리드하는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이제는 먼저 리딩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사회적 대면이 필요한데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행동 제약이 우리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또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도 나타났습니다. 문화생활, 소비 패턴 이런 것들이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라든가 또는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했는데요. 불가피한 제약,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든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같이 극복을 해야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한 10가지 정도를 잘 체계적으로 고민해가면서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초강국을 실현을 해서 국민의 소득, 국민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성공 전략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린 뉴딜은 어떨까요? 에너지 전환 포럼 한병화 이사의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린 스완이고요. 그린 스완은 여러분 블랙 스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 스완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전 세계가 저탄소 구조로 지금 빠르게 변환하고 있는데요. 이 저탄소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국가, 기업, 산업들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이제 위험이 생긴다 하는 내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이죠. 따라서 이제 그렇지 못한 산업,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산업들은 또 굉장히 큰 투자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자료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가 이제 유럽에 작년에 있었던 주요 국가들 그리고 유럽연합의 투표 결과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녹색당이라고 하는 당이 굉장히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주요 정당으로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녹색당은 당연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이 정당의 핵심 정책들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곳곳에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자동차에 관련된 탄소 배출 규제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발효가 되었고요. 이 규제를 지키지 못하면 많은 유럽의 자동차를 파는 회사들이 조 단위의 그런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제도이고요. 유럽 집행부는 이제 1년도 출범한 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유럽 집행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갖다가 제로로 하겠다, 순제로로 하겠다는 정책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내고 있는데 탄소 국경세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해당 국가들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탄소 국경세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물품들이 유럽으로 수입이 될 때 관세를 매기겠다, 무역 장벽을 치겠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나라가 아마 대표적으로 주 협상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 스완을 나타내는 예입니다. 유럽의 정책의 강도는 얼마나 강할까요? 그게 이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슬라이드고요. 왼쪽을 보시면 유럽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 이후에 그 전기차 지원 정책들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기차 뿐만 아니라 완성차,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보신 탄소 배출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어떤 국가도 여기에 대해서 들어준 국가는 없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대부분 다 독일,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많은 국가들이 전기차의 구매를 갖다가 확장하는 그런 정책들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코로나와 같이 사상 초유의 이런 경제 위기 국면에서도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을 가장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을 이제 천명한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막혀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자동차에 부과했던 탄소 배출 규제를 갖다가 트럼프가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그러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처음에는 좀 삐걱삐걱 거릴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죠. 격차는 좀 좁혀지고는 있습니다만 주요 경합주들에서 바이든이 아직도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트럼프를 이기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전 세계의 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이 트렌드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특히 전력 부분은 203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바이든의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단기간에 커질 것이고요. 바이든은 이를 위해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간 500조 이상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제 이런 규모라서 뭐 엄청난 아마 붐업이 될 예정이고요. 전 세계의 그린 산업은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테슬라 잘 아시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큰 상태이고요.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시가총액이 뭐 20조 근처를 기록할 정도이니까 전 세계는 이미 이 그린 산업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발전 설비의 75%가 재생에너지가 이제 설치가 되고 있고요. 투자 금액만 하더라도 연간 이미 재생에너지는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미 재생에너지는 산업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태고요. 이렇게 발전하는 이유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발전 단가의 하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해상풍력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또는 미국의 이 북동부 지역에 앞으로 설치가 될 해상풍력에 관련된 각 주들의 목표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시장만 우리가 가장 익숙하니까요.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용 시장의 규모는 제 추정에 따르면 2027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시장을 다행히 이제 우리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소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린 수소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발표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이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저장을 해서 쓰자는 이제 내용이고요. EU가 처음으로 수소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그린 수소를 하기 위해서 해상풍력 단지 그리고 수전의 장치들이 이제 이용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수소 산업 밸류체인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수소차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 그렇지만 이제 수소란 것은 생산을 해야 저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EU의 이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가 우리의 수소 산업, 우리가 잘하는 차와 연료전지 발전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를 민간 기업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PPA 제도도 지금 아직 법적 도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발표를 했던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할 수 없는 형편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RE100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이 벤더에서 탈락할 수가 있는 그런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 뉴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최근에 발표된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서 빨리 국내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야지 데이터 센터도 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린 데이터 센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을 보면 참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00조를 수주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용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배터리 공장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은 밑에 있는 소재나 부품 회사들이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위에 있는 LG화학이나 SDI, 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공장이 국내에는 추가로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국내의 전기차 판매가 부족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배터리 전체를 다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재생에너지를 민간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활성화를 해야지 우리 업체들이 받은 300조의 수주가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와서 고용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과 우리나라가 거의 같은 시기에 해상풍력을 10기가, 우리는 이제 12기가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는 아직 지금 삽을 못 뜨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만은 삽을 다 떠서 10기가의 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제 15기가로 나가기 위해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상풍력 시장에 뭐 우리 업체들이 이미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주요 공급 체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 업체들의 성장폭이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어서 빨리 그린 뉴딜을 통해서 해상풍력 설치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이제 국내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좋다는 얘기를 해드리면 그나마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소차이죠. 이 수소차는 우리가 10년 전부터 사실은 남들 안 할 때 도요타와 우리만 이제 했었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 수소차와 관련된 밸류체인 업체들이 꽉 이제 잘 짜여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국산화하기 힘들었던 수소차 멤브레인 그리고 기체 확산층 이런 이제 핵심 소재 부품들을 갖다가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요타보다도 조금 더 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가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 뭐 니콜라 뉴스 들으셔서 수소차가 진짜 아무나 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소차 시장은 제가 추정하건대 한 2025년까지 연평균 한 68% 성장하는 고성장 시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현대차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모범 사례로 삼아서 그린 뉴딜이 꼭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인데요.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궁금한 점들 몇 가지를 꼽아서 이 두 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규성 회장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 초격차 기업 그러면 경쟁 기업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의 뭔가 큰 격차를 가진 기업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문이 그 정리한 히든 챔피언이 아마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에서 3위 혹은 자기 기업의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한 탁월한 경쟁력을 갖는 기업을 말하죠. 이러한 초격차 기업이 되려면 우선 자사 제품과 관련되는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기술 축적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좀 우선 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술과 최근에 이제 등장한 최신 그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융합 제품을 내놓아서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소위 말한 완전히 다른 시장을 리드해 나가는 초격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R&D라든가 생산, 물류 유통, 판매, 그리고 경영 관리 등 업무 제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디지털 격차를 통해서 대전환을 해서 생산성의 그 초격차를 또 실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글로벌 고객들의 다양한 니드를 수용해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또 유행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제품의 출시도 초격차를 실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초격차를 누가 하느냐? 결국은 임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우리 회사 또는 내 업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아마 코딩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그리고 AI의 개방형 도구를 가져다가 우리 회사에 걸맞는 AI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등 인력 역량의 초격차가 필수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과 자본만 많다면 못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대기업과 같이 자본력이 튼튼한 기업들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많은 그런 경제 구조에서는 과연 이런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먼저 스마트 공장 도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무작정 도입하다가는 네. 돈만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 공장의 공정 프로세스의 자동화 수준 네. 또는 개선할 부분 그리고 또 제공품이나 완제품의 흐름 또 품질 관리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스마트 공장을 회사에 맞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사전 진단 컨설팅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개발, 또 마케팅, 판매, 또 고객관리, 운영 이런 전 사업 부분의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이제 크고 작은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한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진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네.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외주를 줘서 개발한다든가 또 구입해서 맞춘다든가 아니면 외부의 서비스를 빌려다가 쓴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입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예산의 범위,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서 또 다양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적극 도전하되 생산성본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저도 단적인 예로 커피숍만 가보더라도 그러니까 좀 체인 커피숍은 여러 가지 QR 코드를 인식하는 장치도 두고 하지만 그냥 일반 동네 커피숍의 경우에는 이제 장부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분명 이제 소상공인들도 언택트 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버텨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드라이브 스루 판매라든가 또 온라인 주문 판매 방식으로 전환해서 극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자영업 또 소상공인 시장에서도 네.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스마트 상점이나 스마트 공방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디지털로 대전환되는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이나 가게에 고객의 포인트를 적립한다든가 또 신메뉴를 출시한다든가 또 할인 행사 안내 또 등급별 멤버십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는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이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면 그 예약하는 시간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O2O 주문 관리 시스템 같은 이런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서 사용하는 서비스가 속속 출현하고 있는데요. 어느 경우이든 우리 식당, 우리 가게, 공장에서 필요로 한 디지털 기술을 맞춰서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병화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 배출의 저감 능력이 앞으로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전 산업은 탄소 배출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 보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 산업의 탄소와 관련된 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일부 그린 산업
기업들 내에서의 네. 우리의 위치는 아직 공고한 부분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또 수소차라든지 또는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뭐 태양광 일부 그리고 풍력의 어떤 부품들 이런 쪽은 경쟁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저탄소 구조로 전환되게 정부가 그린 뉴딜을 통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군들도 사실 에너지를 저탄소화 시키게 된다면 그들도 좀 나아질 수 있겠네요. 뭐 그것은 기본이죠. 네. 그러니까 제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의 트렌드고요. 네. 우리가 아는 많은 대기업들, 뭐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한 전 세계 250개 이상의 기업들이 RE100이라는 단체에 이제 그렇죠. 가입을 해 있죠. 네. 여기 있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전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들한테 납품하는 업체들까지도 지금 다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빨리 변하지 않으면 거기에 이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제 만약이 아니죠. 앞으로 친환경차 시대가 다가오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이쪽 산업을 좀 선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 부분은 이미 지금 핵심 부품이죠. 배터리에 우리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300조일 정도이고 뭐 유럽 시장은 뭐 거의 우리 배터리로 지금 돌아갈 정도이니까요. 네. 우리 업체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도 현대차가 뭐 최근에 이제 니콜라의 여러 가지 뭐 사기 논란 이런 논란이 있지만 네. 수소차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현대차하고 도요타이고요. 우리가 이제 도요타보다도 조금 더 100%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해서요. 조금 더 앞서가지 않느냐 할 정도로 경쟁력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도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대해봐도 될까요? 디지털 뉴딜보다는 그린 뉴딜이 당연히 일자리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많이 늘릴 수 있는 산업이에요. 그래요? 예, 전 세계의 그린 산업과 관련된 직접 고용 일자리만 1,000만 개가 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3만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작은 수준이죠. 우리나라의 뭐 전력을 사용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한 20만 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일자리를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게 지금 이제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산업의 일자리 손실을 갖다가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노규성 회장께 계속해서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인데요. 지금도 이 교육의 격차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아닌 곳에서 공부하는 네.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어디에서나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구축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뉴딜을 통해서 학교의 비대면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디지털 학습 도구 부족으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학습자 개인별 비대면 학습 도구를 확보해 주는 것,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민간의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부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될 텐데요. 비대면 교육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노력을 할 텐데요. 특히 에듀테크라고 하는 첨단 기술 기반의 교육이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나 과학처럼 어려운 과목을 게임이라든가 AR, VR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그 능력과 실력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AI로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굉장히 학습 효과를 높이면서 저렴하게 쓰도록 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간의 에듀테크하고 공교육이 결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민간의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공교육의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한병화 이사님, 재생에너지 비싸지 않냐, 비싼 거 아니냐는 의견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쌉니다. 우리나라만 비싸다는 게 이제 핵심이죠. 네. 예, 우리나라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뭐 30% 이상 비싼 편이고요. 근데 왕도는 없습니다. 많이 투자를 해야지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유럽, 중국 뭐 할 것 없이 웬만한 국가들은 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네. 지금 전통적인 발전원보다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심지어 해상풍력까지도 뭐 유럽에서는 보조금이 없이 짓겠다는 이제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는 왜 비싼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안 했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지금이라도 해야지 아까 얘기했던 아리백 기업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높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밖에 없고 그린 뉴딜이 그 마중물이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 분께 마지막 그 발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병화 이사께서는 또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강연을 해주셨고 노규성 회장께서는 이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그 강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각 부분이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정부에게 좀 제언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디지털 뉴딜은 우선 포용적 혁신 국가를 지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하게 되면 어려워진 취약계층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네. 그들을 어떻게 품어 안고 갈 것인가가 성공 전제 조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국가 패러다임이 새롭게 잘 전환되려면 공직사회의 디지털 역량, 전문 지식 배양이 절대 필요합니다. 국회도 달라져야 됩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법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달라지는 노동 환경을 적극 대응해야 되는데요.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뭐 여행, 항공, 그리고 관광 등의 일자리는 암담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배달이나 유통 분야는 일자리가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대면 분야의 일자리가 수도 없이 많이 새롭게 생겨날 텐데요. 이런 변화를 잘 대응을 해서 치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환경 구축이 절실한데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딜 펀드 조성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뉴딜, 또 스타트업, 또 벤처 생태계에 마음 놓고 투자를 하고 또 수월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 구축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그린 뉴딜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접근과 전략이 필요한지 한병화 이사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린 뉴딜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성공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위기를 진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국가보다도 지금 빠른 속도로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각 분야에서 다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 꼭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린 뉴딜을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부처 그리고 지자체, 기업들, 산업들까지 아우르는 싱글 윈도우, 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보면 엇박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컨트롤하는 어떤 그 기관을 만들어야지 성공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영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한 많은 국가들이 네. 그런 이제 제도를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됐습니다. 세계 대공황,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언제나 위기는 다가왔고요. 그 위기를
정부의 정책으로 또 국민의 힘으로 극복해냈었는데요.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그것 역시 정부와 기업, 국민의 삼박자가 맞춰 돌아갈 때 가능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노규성 회장, 한병화 이사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